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순심, 올해 70입니다. 평생 시장 바닥에서 배추 한 포기, 무 한 개 팔아가며 자식 둘 키워낸 평범한 엄마입니다. 그런 제가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아들과 딸에게 어떻게 칠순 생일날 집문서를 내놓으라는 말을 듣게 되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그들에게 가장 통쾌한 복수를 해냈는지, 부디 제 기가 막힌 사연을 꼭 좀 들어주세요. 그날 아침 새벽 5시부터 저는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제 칠순 생일이었거든요. 아들 영민이와 딸 영미가 저녁에 온다고 했으니 갈비찜을 정성껏 만들어야겠다 싶었어요. 고기를 삶고 양념을 재고 육수를 끓이는데 손목이 시큰거렸습니다. 70이라는 나이가 실감났어요. 그래도 자식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떠올리니 손이 절로 움직이더군요. 벽시계를 보니 벌써 9시였어요. 시간이 참 빠르게 흐르더라고요. 그때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예쁜 내 딸이었어요.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우리 엄마 칠순인데 딸이 떡두꺼비 같은 손주 데리고 얼른 가야죠. 딸 영미의 목소리는 꿀이라도 바른 듯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시장 바닥에서 30년 넘게 장사하며 사람 목소리 하나만 들어도 그 속마음이 보이거든요. 영미의 그 목소리 끝에는 언제나 한마디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얼마 필요한데요? 라는 말이요. 오늘 저녁에 오빠랑 같이 갈게요. 드릴 말씀도 있고요. 엄마, 이따 봐요.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제 손에 들린 설탕통이 덜컥 흔들렸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다니요. 제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식어내렸어요. 역시나 부질없는 기대였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며칠 전 노인정에서 만났던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김정현이라는 할아버지였어요. 노인정 안은 시끄러웠어요. 트로트 음악이 울려 퍼지고 화투패 섞는 소리에 웃음소리까지 뒤섞였는데 유독 한 분만은 그곳에 없는 사람처럼 조용하더군요. 창가에 앉아서 낡은 가죽 수첩에 뭔가를 그리고 계셨어요. 저는 무심코 그분이 그리는 걸 흘끗 봤다가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게 풍경화도 아니고 사람 얼굴도 아니었어요. 그분이 그린 건 사람의 심장이었습니다. 아주 정교하게 그려진 심장 그림이었어요. 혈관 하나하나, 판막의 위치까지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었고 옆에는 제가 알 수 없는 영어와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신비롭고 기묘하던지 그날 이후로 자식들 생각에 마음이 복잡할 때마다 그분의 고요한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오후 3시쯤 되었을까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건 큰아들 영민이네 가족이었어요. 문을 열자마자 손자 준호가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할머니, 와이파이 비밀번호 뭐예요? 인사는 나중이었습니다. 며느리 수정은 케이크 하나 들고 어색하게 웃더니 저한테 눈도 제대로 안 마주치고 안방으로 가버렸어요. 영민이는 거실에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털썩 앉더니 TV 볼륨을 쿵 하고 올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딸 영미가 도착했어요. 엄마, 오늘 진짜 기뻐 보이세요. 칠순이니까 기분이 남다르시죠? 영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하긴 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저는 느꼈습니다. 아침 통화에서 느꼈던 그 끈적한 욕심이 손등에 그대로 묻어나오더군요. 소름이 돋았어요. 저녁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장은 푸짐했어요. 제가 정성껏 만든 갈비찜, 잡채, 전, 나물들이 가득했죠. 하지만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손주들은 밥그릇 앞에 핸드폰을 세워놓고 화면만 들여다봤어요. 어른들은 그저 숟가락만 바쁘게 움직였고요. 저는 억지로라도 대화를 끌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준호야, 요즘 학교는 어때? 대학 준비는 잘 되고 있니? 그냥 그래요. 손자는 눈 한 번 마주치지 않고 대답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해졌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케이크에 꽂힌 초를 끄고 나자 드디어 영민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오늘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올 것이 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앉았어요. 요즘 회사 자금 사정이 좀 어렵거든요. 잠깐만 이 집을 담보로 설정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성공하면 어머니 호강시켜 드릴 수 있는데 말이에요. 영민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영미가 말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엄마. 그리고 엄마 예금 중에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지은이 조기 유학 문제예요. 지금 안 보내면 기회를 놓친다고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 순간 식탁 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제 칠순 생일상 위에서 자식이라는 것들이 제 평생의 피와 땀으로 모은 재산을 흥정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걱정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계산만이 번뜩였어요.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희도 알잖니. 이 집은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둘이 30년을 고생해서 마련한 보금자리란다. 내가 어떻게? 어머니, 세상 돌아가는 걸 좀 보세요. 영민이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영미도 차분하지만 계산된 목소리로 거들었어요. 엄마, 혼자서 이 큰 집에 뭐 하시게요? 솔직히 엄마한테 이 집은 이제 너무 과분해요. 관리도 못 하실 거고, 나중에 저희가 상속받아도 세금 문제만 복잡해지잖아요. 작은 아파트로 옮기시는 게 훨씬 합리적이에요. 저희를 위해서라도요. 그들의 말은 제 인생을 정리해야 할 오래된 가구처럼 들렸습니다. 제 손에 쥔 젓가락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말을 꾹 삼켰습니다. 그날 밤 자식들이 모두 돌아간 뒤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칠순 생일에 자식들이 보여준 건 사랑이 아니라 계산뿐이었어요. 제가 그들에게는 그저 살아있는 ATM이었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울음이 그치고 나니 이상한 해방감이 들었어요. 이제 더 이상 저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노인정으로 향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김정현 할아버지가 앉아 계셨어요. 또 뵙네요. 그분은 저를 보자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그 미소 하나가 어제 제 마음에 남았던 잿빛을 잠시 지워주더군요. 며칠이 지나면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함께 걷고 함께 차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아이들이 길고양이에게 돌을 던지는 걸 봤어요. 김 할아버지는 묵묵히 그 앞을 가로막으시더니 떨고 있는 고양이의 등을 조심스럽게 쓸어주셨습니다. 왜 고양이를 그렇게 챙기세요? 제가 묻자 그분은 조용히 대답하셨어요. 혼자 사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아니까요. 그냥 놔둘 수가 없네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오래도록 울렸습니다. 그분과 함께 있으면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이순심이라는 제 이름을 되찾는 기분이었어요. 영민이 엄마도 영미 엄마도 아닌 그냥 저 자신으로서 숨을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남은 인생은 자식들의 요구가 아니라 제가 주인이어야 한다고요. 며칠 후 저는 두 자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그러는데 오늘 저녁에 집으로 좀 와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들의 목소리는 들뜬 기대감으로 가득했어요. 아마 제가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려 한다고 생각했겠죠. 저녁 무렵 두 자식이 서둘러 도착했습니다. 저는 차를 따르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얘들아, 엄마가 재혼을 하려고 한다.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영민이의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앞에 놓인 찻잔을 벽에 내던졌어요. 찻잔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그 늙은이가 어머니 재산 노리고 접근한 꽃뱀인 거 모르시겠어요? 깨진 찻잔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저는 그 위로 천천히 일어섰어요. 제 등이 곧게 펴졌습니다. 그래요. 이제 시작입니다. 길고 긴 전쟁의 시작이었어요. 영민이가 찻잔을 던지고 난 후 거실은 마치 전쟁터 같았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영민은 놀란 듯 입을 벌리고 서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영미의 눈빛에는 놀라움보다 차가운 계산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오빠, 진정해요. 영미가 영민이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오빠를 진정시키려는 마음보다 상황을 정리하려는 의도가 더 짙게 배어 있었어요. 엄마, 그 사람이 어떤 분인지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저희도 엄마가 행복하셨으면 하는 마음은 굴뚝 같지만 요즘 세상이 워낙 무서워서요. 영미의 목소리는 상냥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의도를 저는 금세 알 수 있었어요. 영미는 이미 머릿속으로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건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 이 아이들과 얘기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혹시라도 사기를 당하시면 어떡하시려고요. 영민이가 목소리를 낮추며 다시 말했습니다. 아까의 분노는 어디 갔는지 이번에는 걱정하는 아들의 모습을 연기하고 있더군요. 그날 밤 그들이 돌아간 후 저는 정연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래된 핸드폰의 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선생님, 저예요. 혹시 내일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나요? 정연 씨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조심스러웠어요. 제 목소리 끝에 매달린 눈물이라도 본 것 같았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할 말이 좀 있어서요. 약속 장소에 먼저 나와 저를 기다리는 정연 씨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늘 보던 수수한 점퍼 차림이었어요. 하지만 어쩐지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제 자식이 뱉어낸 독한 말들이 이 선량한 사람의 어깨 위에 먼지처럼 내려앉은 것만 같았거든요. 선생님, 저 어젯밤에 아이들한테 선생님 얘기를 했어요. 그렇군요. 어떤 반응이었는지 대충 짐작이 가네요. 정연 씨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표정에서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체념이 느껴졌어요. 선생님이 이해해 주신다면 제가 정말 고맙겠어요. 순심 씨, 저는 괜찮습니다. 다만 정연 씨가 말을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다가 다시 삼킨 것 같았어요. 다만 뭐예요? 아닙니다. 그냥 순심 씨만 힘들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영민이와 영미의 반격은 훨씬 더 치밀하고 악랄했습니다. 며칠 후 정연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순심 씨,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우리는 동네 끝자락에 있는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정연 씨의 얼굴이 평소보다 어두워 보였어요. 무슨 일이세요? 순심 씨, 자제분들이 저에 대해 알아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어제 낯선 남자가 집 앞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누군가 와서 동네 사람들에게 제 신상에 대해 물어봤다고 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설마 영민이와 영미가 이런 일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저 때문에... 아닙니다. 저는 숨길 게 없으니까 상관없어요. 다만 순심 씨가 괜찮을지 걱정이 되어서요. 정연 씨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무언가 단단한 결의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영미가 집에 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혼자 왔고 손에는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엄마, 앉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영미가 소파에 앉으며 봉투를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김정연이라는 사람 말이에요. 엄마, 이것 좀 보세요. 영미가 봉투에서 서류 뭉치와 사진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어요. 탁 하고 던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 이게 그 영감님의 성적표예요. 영미는 첫 번째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곰팡이가 핀 것 같은 시커먼 벽지가 보이는 반지하 방 사진이었어요. 이게 그분이 사는 집이에요. 보증금 100에 월세 12만 원짜리. 사람 사는 곳이라기보단 창고에 가깝죠. 다음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낡은 책 몇 권이 종이박스에 담겨 있는 사진이었어요. 이게 전 재산이래요. 웃기죠? 책은 왜 보는지 몰라. 영미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마치 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읽는 것 같은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엄마, 이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왜 하필 엄마한테 접근했을까요? 영미야, 그만해.
영미가 한숨을 쉬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평생 시장에서 정직하게 일만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너무 쉽게 믿으시는 거예요. 아빠 돌아가시고 혼자 오래되셔서 외로운 마음에 판단력이 흐려지신 걸 수도 있고요. 제가 나쁜 상상하는 거 아니죠? 이건 순전히 엄마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저는 영미의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들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지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정연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내일 저랑 같이 시장 구경 갈까요? 시장이요? 네, 제가 일했던 시장이요. 구경도 시킬 겸, 맛있는 것도 사드릴 겸. 사실은 정연 씨를 시장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영미의 말이 틀렸다는 걸 확인하고 싶기도 했고, 정연 씨가 어떤 사람인지 다른 사람들의 반응도 보고 싶었어요. 다음 날 오후, 우리는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시장이 반가웠어요. 단골 아주머니들이 저를 보고 반겼습니다. 순심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 이분은 누구세요? 정육점 아주머니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정연 씨를 바라봤어요. 서로 의지하며 지내는 분이에요. 성함은 김정연 선생님이시고 저한테는 아주 귀한 분이죠. 아, 그러세요? 선생님이라니 어떤 선생님이세요? 정연 씨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말씀 편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시장을 천천히 돌아다녔어요. 정연 씨는 모든 것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채소의 신선도를 보는 법, 고기를 고르는 법, 심지어 흥정하는 방법까지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순심 씨는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런 걸 혼자서 다 하셨다니. 뭐요? 먹고 살려고 한 일인걸요. 그래도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요. 존경합니다. 정연 씨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서 진짜 존경과 애정이 느껴졌어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영민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영민이가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시장 구경하고 있잖니. 너는 왜 여기 왔어? 영미가 어머니가 여기 오신다고 해서요. 어머니, 이 사람이에요? 영민이가 정연 씨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이 무례하고 거만했어요. 영민아, 인사드려야지. 이분이 김정연 선생님이셔. 영민이가 대충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사라고 할 수도 없는 건성건성한 제스처였어요. 어머니, 저쪽 식당에서 차나 한잔 하시죠. 영민이가 정연 씨를 보더니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같이 가시죠. 얘기할 게 좀 있으니까. 저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영민이의 목소리에서 무언가 좋지 않은 의도가 느껴졌거든요. 우리는 시장 안쪽에 있는 작은 식당으로 갔습니다. 평소에 시장 상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이라 아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영민이가 일부러 이곳을 선택한 것 같았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영민이가 입을 열었어요. 김정연 씨죠? 직업이 뭐라고 했나요? 아, 그냥 이런저런 일을 합니다. 정연 씨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런저런 일이요? 구체적으로 뭐죠? 영민이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주변에 앉아 있던 사람들도 우리 쪽을 힐끗힐끗 보기 시작했어요. 영민아, 그만해. 제가 말렸지만 영민이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이 길바닥에 버려진 박스나 신문지 주워서 파는 거라고요? 그걸로 밥은 먹고 삽니까? 정연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용했어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런데 나이가 70이면 좀 늦은 나이 아닌가요? 보통 그 나이면 연금이라도 받고 살잖아요. 영민아. 제가 소리쳤지만 영민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죠.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영민이가 정연 씨를 거칠게 밀었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정연 씨의 짧은 신음이 들렸어요. 힘없이 밀려난 그의 등이 차가운 복도 벽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정연 씨는 비틀거리며 잠시 벽에 기댔지만 쓰러지지는 않았어요. 대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영민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온함이 사라진 그의 눈은 마치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심연 같았어요. 그때 영민이가 물컵을 들더니 정연 씨에게 확 끼얹었습니다. 물이 세차게 튀는 소리와 함께 주변 사람들의 어머 하는 놀란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찬물이 정연 씨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 낡은 점퍼깃을 적셨습니다. 정연 씨는 물을 맞고도 꿈쩍하지 않았어요. 그저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젖은 속눈썹을 한 번 천천히 감았다 뜰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영민아. 저는 미친 듯이 소리쳤어요.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왜 안 가요? 더 창피한 꼴 당하고 싶으세요? 영민이가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도록 놔둘 수는 없었어요. 영민아. 저는 영민이에게 다가가서 있는 힘을 다해 그의 뺨을 때렸습니다. 짝 하는 날카로운 마찰음이 울리고 순간적인 정적이 흘렸어요. 제 손바닥이 불에 댄 듯 뜨거웠습니다. 평생 자식의 엉덩이 한 번 때려본 적 없던 손이었어요. 내 인생에 참견 마라.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목소리였어요. 영민이는 뺨을 감싸 쥐고 저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래요. 저는 오늘 제 아들을 때렸습니다. 아니, 어쩌면 저는 오늘 평생을 아들의 성공에 매달려온 어머니라는 허물을 제 손으로 찢어버린 건지도 몰라요. 어머니가 저를 때리셨어요? 그래, 때렸다. 내 놈의 그 썩어 빠진 욕심을 때렸다. 평생 너희들만 보고 살아온 내 서러운 세월을 때린 거다. 저는 정연 씨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선생님, 가요. 그의 옷은 여전히 젖어 있었지만 표정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담담했어요. 하지만 그 담담함 속에는 쉬이 부서지지 않을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순심 씨,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아요. 가요. 우리는 손을 잡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영민이가 무언가 소리치고 있었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와서 한참을 걸었습니다. 정연 씨는 아무 말 없이 제 곁을 걸었어요. 그가 젖은 점퍼 소매로 제 눈가를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울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분노 때문인지 미안함 때문인지 모를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왜 사과하세요? 순심 씨 잘못이 아닌데 저 때문에 선생님께서 받지 않으셔도 될 수모를 겪으셨어요. 다 제 탓입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익숙해요. 익숙하다는 말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정연 씨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을지 생각하니 눈물이 났어요. 그날 밤 저는 영민이와 영미를 불러서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너희 같은 건 이제 자식도 아니다. 앞으로 내 집에 발도 들여놓지 마라. 엄마, 정말 그러실 거예요? 영미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그래, 난 이제 너희와는 남남이다. 저는 젖은 옷 때문에 한기가 느껴지는 정연 씨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제 체온으로 조금이라도 녹여주고 싶었어요. 선생님, 이제 우리한테는 우리 둘밖에 없어요.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정연 씨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주름진 눈가에 따스한 빛이 고였어요. 순심 씨와 함께라면 저는 괜찮습니다. 그때 영미가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좋아요, 엄마. 어디까지 가나 한번 해보자고요. 그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숨겨왔던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마치 가면을 벗어버린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등에서 차가운 기운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이미 결심은 끝났습니다. 저는 정연 씨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것입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의절을 선언한 지 일주일 후 영미의 진짜 복수가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동네 우체국에서 온 등기 우편이 도착했어요. 보내는 사람은 법무법인 정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봉투를 뜯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 안에 든 서류의 제목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청년우견인 지정 신청서였습니다. 영미가, 제 딸 영미가 저를 정신이 나간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 거였어요. 서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피신청인 이순심이 치매 초기 증상으로 인한 판단력 저하로 사기에 노출되어 있음이라고요. 제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을 보며 이것이 정말 제 딸이 한 일인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며칠 후부터는 더욱 치밀한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아는 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순심아, 혹시 요즘 몸이 안 좋아? 내 딸이 와서 그러던데 엄마가 요즘 이상해졌다고. 뭐라고요? 아니야. 그냥 내가 낯선 남자한테 속고 있다고 걱정된다고 하더라고. 나는 믿지 않는다고 했는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영미가 동네 곳곳에 저에 대한 악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노인정에서도 할머니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평소 같으면 반갑게 인사하던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거나 수근거렸어요. 저 사람 딸이 와서 그러던데 엄마가 정신이 좀 이상해졌대. 아이고, 나이 들면 그런 거지 뭐. 외로우니까 아무나 믿는 거야. 그 귓속말들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은행에서 일어났어요. 평소처럼 적금을 찾으러 가서 창구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영미였습니다. 딸은 은행 안의 모든 사람이 들으라는 듯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니까 큰돈 쓰실 때는 꼭 저랑 상의하셔야 한다고요. 다 어머니 재산 지켜드리려는 제 마음도 모르시고.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저 할머니 치매인가 봐. 딸이 착하네, 엄마 챙기는 거 봐.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영미는 완벽한 효녀를 연기하며 저를 대낮에 은행 한복판에서 판단력 없는 노망난 늙은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모욕감에 입술만 파르르 떨었어요. 은행에서 나오는 길, 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영미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 놓았어요. 제 돈을 제가 쓸 수도 없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온몸이 후들후들 떨렸어요. 분노인지 절망인지 배신감인지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였습니다. 그날 밤 가슴에 먹먹한 통증이 왔어요. 숨이 가빠왔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영미가 의사들에게도 뭐라고 말해놨을지 모르니까요. 이틀 뒤 또 다른 등기 우편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법원에서 온 출석 통지서였어요. 일주일 후 가정법원에 출석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정 출석일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영미의 계획은 치밀하지 못했어요. 청년우견인 지정에는 의학적 진단서와 여러 증인이 필요했는데 그녀는 단순히 소문만으로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법원에서 영미는 황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판사가 의학적 증거 부족으로 신청을 기각했을 때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어요.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는 제 심장을 더욱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훗날 더 큰 위기로 이어지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영민이와 영미를 의절한 지, 그리고 그들의 악랄한 복수 공격을 견뎌낸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법정 출석은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됐지만 그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는 제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날이 갈수록 홀가분해졌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 필요가 없었거든요. 정연 씨와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제가 얼마나 오래 숨을 참고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어느 날 아침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순심 씨, 혹시 저와 함께 사실 생각 있으세요? 갑작스러운 말에 제 얼굴이 빨개졌어요. 이른 나이에 이런 설렘을 느낄 줄이야. 정연 씨, 그게...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순심 씨가 혼자 계시는 게 걱정되어서요. 저도 혼자 살기엔 너무 외롭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도 용기를 내서 하는 말인 것 같았어요. 좋아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요?
네, 저도 정연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거창한 건 필요 없었어요. 동사무소에 혼인신고만 하고 작은 교회에서 조촐한 예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오래전에 사둔 연분홍 원피스를 입었어요. 남편 장례식 이후 처음 입어보는 밝은색 옷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주름은 많아졌지만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어요. 교회는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노인정에서 알게 된 할머니 몇 분과 시장 상인들이 축하해 주러 왔어요. 영민이와 영민은 물론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운하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들만 있어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목사님이 혼인 서약을 읽어주실 때 정연 씨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그만큼 소중했어요.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겠습니까? 목사님의 질문에 우리는 동시에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병들 때나라는 구절에서 제 손을 잡은 그의 손에 순간적으로 힘이 들어가는 것이 느껴졌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마치 그 단어에 오래된 상처라도 찔린 사람처럼요. 저는 애써 모른 척 그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결혼 생활은 조용하고 평온했습니다. 남편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을 지었어요. 서툰 솜씨였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계란 프라이는 늘 타고 밥은 가끔 설익었지만 그 어떤 음식보다 맛있었어요. 오후에는 함께 산책을 하거나 작은 텃밭을 가꿨습니다. 그는 식물을 기르는데 소질이 있었어요. 시든 화초도 그의 손을 거치면 다시 살아났습니다. 시들어가던 상추 모종 하나를 그가 살려냈을 때였어요. 여보, 정말 신기하네요. 다 죽어가던 놈이었는데 뿌리 쪽 혈관, 아니 뿌리 쪽 수관이 아직 살아있어서 그래요. 가장 중요한 맥이 끊어지지 않으면 주변 조직이 좀 상했더라도 영양분만 잘 공급해주면 어떻게든 살아납니다. 생명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거든요. 그는 식물을 말하고 있었지만 저는 어쩐지 사람의 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렇게 2달이 흘렀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집 앞 우편함에서 또 다른 등기 우편을 발견했어요. 이번에는 법원이 아니라 구청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봉투를 뜯는 순간 온몸이 다시 얼어붙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서류였습니다. 영미가 이번에는 저를 기초생활수급자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서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신청인 이순심이 치매로 인해 경제활동 불가능하며 사기 피해로 인한 재산 손실 위험 있음이라고요. 제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가빠왔어요. 순심 씨, 정연 씨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제가 비틀거리는 걸 본 모양이었어요. 또 왔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정연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건 너무 심합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계속 이런 식으로. 그 순간 가슴에 예리한 통증이 왔습니다. 마치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았어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가슴을 쥐어짜는 통증이 왔습니다. 저는 가슴을 부여잡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서류들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순심 씨. 그가 달려와 제 어깨를 잡았어요.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그의 손은 당황하는 와중에도 본능처럼 제 목의 경동맥을 짚어 맥박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손으로는 제 눈꺼풀을 들어 동공을 살폈어요. 그 모든 것이 불과 1초, 2초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는 와중에도 그의 손길이 너무나도 빠르고 정확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마치 수십 년간 해온 사람처럼요. 119를 불러야 해. 그의 다급한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까맣게 기절했어요. 눈을 떴을 때는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하얀 천장과 차가운 공기, 소독약 냄새가 저를 맞았어요.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가슴에 그 날카로운 통증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순심 씨, 정신 차리셨어요? 침대 옆에는 정연 씨가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완전히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밤을 새운 것 같았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세종대학병원 응급실이에요. 갑자기 쓰러지셔서 제 첫마디는 원망이 아닌 걱정이었습니다. 여보, 며칠이나 못 주무셨어요? 얼굴이 이게 뭐예요? 그 말에 그의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을 봤어요. 그때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 의사였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환자분, 정신 차리셨군요. 저는 심장내과 김 교수입니다. 네, 의사 선생님. 일단 응급처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습니다. 심장에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며칠간 저는 온갖 검사를 받았어요. 심전도, 심장 초음파, CT, MRI까지요. 검사를 받는 동안 정연 씨는 계속 제 곁에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는지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을 거예요. 네, 그럴 거예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의사들과 무슨 얘기를 나눈 후부터는 더욱 침울해졌어요. 마치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사흘 후, 김 교수가 진료실로 우리를 불렀어요. 책상 위에는 두꺼운 검사 결과지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환자분 가족이시죠? 김 교수가 정연 씨를 보며 물었습니다. 네, 남편입니다. 그럼 설명드리겠습니다. 김 교수가 엑스레이 사진을 모니터에 띄웠어요. 제 심장이 화면에 나타났는데 뭔가 비정상적으로 커 보였습니다. 환자분은 확장성 심근병증 말기 상태입니다. 그게 뭔가요? 심장 근육이 늘어나서 펌프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병이에요. 말기라는 건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는 뜻입니다. 김 교수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치료하면 괜찮아지는 거죠?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약물 치료로는 한계가 있어요.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심장 이식이나 매우 복잡한 수술이 필요한데요. 수술하면 되잖아요. 저는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교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 정도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수술은 국내에는 시행할 수 있는 의료진이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을 정도로 어려운 수술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연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현 상태로는 길어야 석 달 정도로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김 교수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석 달. 이제 겨우 행복을 찾았는데 석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인가요? 다른 병원은 어떨까요? 서울 대형 병원들은요? 정연 씨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이미 다른 교수님들과 상의해봤습니다. 모두 같은 의견이에요. 이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는 예전에 한 명 있었는데 지금은 의료계를 떠나셨거든요. 누구인데요? 다니엘 킴. 신의 손이라 불리던 분이었죠. 메스를 잡으면 악마의 심장도 살려낸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5년 전 병원 내 권력 다툼에 휘말려 억울하게 의료사고 누명을 쓰고 스스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의료계 전체의 비극이죠. 교수가 신의 손이라는 말을 할 때 정연 씨의 어깨가 움찔했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대목에서는 그의 주먹 쥔 손등 위로 힘줄이 파랗게 솟아오르는 것을 봤습니다. 그는 분노하고 있었어요. 일단 약물로 증상을 완화시키면서 최대한 편안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진료실을 나온 후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복도에 주저앉아서 울고 싶었지만 정연 씨 앞에서는 울 수 없었어요. 여보, 괜찮아요. 석 달이라도 함께 있을 수 있잖아요. 춘심 씨, 그의 목소리가 메말랐습니다. 그의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어요. 병실로 돌아온 후 정연 씨는 계속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저녁도 거의 먹지 않았어요. 뭔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밥 좀 드세요. 춘심 씨,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어디 가세요? 그냥 바람 좀 쐬고요. 그가 병실을 나갔어요. 혼자 남은 병실에서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울었어요. 1시간쯤 후 정연 씨가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뭔가 중요한 결심을 내린 사람 같았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평소에 보지 못했던 낡은 핸드폰이 들려 있었어요. 여보,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그냥 바람 쐬고 왔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더 이상 절망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언가 확신에 찬 빛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정연 씨는 침대 옆에 앉아서 제 엑스레이 사진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사진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깊은 밤, 그가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야. 침실 재건술과 좌심실 보조장치를 동시에 하지만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한국에 없어. 아니, 한 명 있었지. 그의 목소리가 점점 이상해졌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온화하고 수줍던 목소리가 아니라 냉정하고 전문적인 목소리였어요. 좌심실 기능 12%, 승모판 역류 중등도. 하지만 관상동맥은 깨끗해. 나이를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잠든 척하면서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 제 남편이 하고 있는 말은 완전히 의학 전문 용어였어요. 폐지를 줍던 그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다니엘 킴. 다니엘 킴이라. 그가 낡은 폰을 만지작거리며 혼잣말을 계속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이상하게 빛났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김 교수가 말했던 다니엘 킴과 제 남편 사이에 무언가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연결고리가 바로 제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요. 잠든 척하면서 저는 두려움과 기대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정연 씨에게 무언가 큰 비밀이 있다는 것은 분명했어요. 그리고 그 비밀이 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정연 씨가 엑스레이 사진을 내려놓았어요. 그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물소리가 한참 들리더니 돌아온 그의 얼굴은 차가운 물에 씻겨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절망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결연한 의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봉인해둔 무언가를 다시 꺼낼 준비를 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직감했어요. 내일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제가 알지 못했던 정연 씨의 진짜 모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요. 과연 그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말수가 더 적어졌고 자주 먼 곳을 바라봤어요. 병원 복도를 걸을 때도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여보, 뭔가 걱정되는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생각이 좀 많아서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결심 같은 것이 서려 있었어요.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간병인 아주머니가 왔어요. 남편이 급히 볼 일이 있다며 한두 시간 나갔다 오겠다고 했습니다. 여보, 어디 가세요? 곧 돌아올게요. 순심 씨는 푹 쉬세요. 그가 나간 지 1시간쯤 후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영민이와 영미가 들어왔어요. 2달 만에 보는 자식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된 일이에요? 영민이가 호들갑을 떨며 들어왔어요. 그의 손에는 포장만 번지르르한 누가 봐도 병원 앞에서 급하게 사온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2달 만에 나타난 자식의 손에는 걱정이 아니라 성에 없는 과일 바구니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꼭 연극 무대의 소품을 들고 등장하는 배우 같았습니다. 영미가 침대 옆에 다가와 제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딸의 눈은 저를 향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시선은 제 손가락에 끼워진 낡은 결혼반지와 손목에 찬 작은 시계에 더 오래 머물렀어요. 마치 살아있는 어머니의 아니가 아니라 곧 자신의 것이 될 유품의 가치를 가늠하는 듯한 그 차가운 시선에 저는 온몸에 피가 식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연락했니? 병원에서요. 보호자 연락처에 저희 번호가 있더라고요. 그제야 생각났어요. 입원할 때 응급연락처를 적어야 했는데 그 사람이 자식들 번호를 적었던 것 같았습니다. 엄마, 많이 아프셨죠? 왜 진작 연락 안 하셨어요? 영미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워 보였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의절했다고 했잖니. 영민이가 위선적인 표정으로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의절이라니요. 서운한 말씀 마세요. 자식 된 도리로 어찌 어머니를 외면하겠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 이럴 때 쓰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그의 눈은 저를 향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제 집 안방을 살피듯 뻔뻔하게 병실 구석구석을 훑었어요. 그래서 그 양반은 어디 갔답니까? 어머니가 이 지경인데 잠깐 바람 좀 쐬고 오신다고. 영민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팔자도 좋으시네. 그의 목소리에 비아냥이 섞였어요. 그때 영미가 간병인 아주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줌마, 엄마 상태가 어때요? 글쎄요.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영미가 간병인과 작은 소리로 대화를 나눴어요. 그 대화 내용이 다 들렸는데 제 병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시한부라는 말도 나왔어요. 영민이와 영미는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슬픔보다는 무언가 계산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간병인비는 저희가 낼게요. 아줌마는 이제 가셔도 돼요. 영미가 간병인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아까 남편분께서 밤까지 있어 달라고 하셨는데요. 괜찮아요. 저희가 있으니까요. 간병인이 나가고 나서 병실에는 우리 3명만 남았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영민이가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병원비 걱정하고 있어요. 이런 큰 병이면 돈이 엄청 들잖아요. 병원비? 네. 그리고 나중에 만에 하나 어머니가 영민이가 말끝을 흐렸어요. 하지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냥 직접 말해. 내가 죽으면 유산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려는 거지. 영미가 깜짝 놀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언제 그런 말을, 그런 표정을 하고 있잖니.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아이들의 속마음이 다 보였습니다.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는 정말 어머니가 걱정되어서. 그때 영민이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더니 밖으로 나갔어요. 영미도 곧 따라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들리는 그들의 대화가 병실까지 들렸어요.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라 어머니가 지금 위독하십니다. 그런데 그 영감이랑 혼인신고를 해버려서요. 혹시 어머니가 지금처럼 판단력이 흐린 상태라는 걸 의학적으로 증명하면 그 혼인 자체를 무효로 만들 수는 없습니까? 네, 증거가 필요하다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 저들이 제 자식들인가 싶었어요. 오빠, 목소리 좀 낮춰. 다 들려. 아, 맞다. 엄마, 저희 잠깐 커피 마시고 올게요. 영미가 병실 안으로 소리쳤습니다. 그들이 나간 후 저는 혼자 울었어요. 이렇게 서러울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제가 죽어가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들의 관심은 오직 돈뿐이었습니다. 1시간 후 그가 돌아왔어요.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린 사람 같았어요. 여보,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그냥 좀 다녀왔어. 그가 자리에 앉으려는데 영민이와 영미가 돌아왔습니다. 제 옆에 앉은 그 사람을 본 영미가 눈짓수로 그에게 나가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제 남편은 그저 묵묵히 제 손을 잡아줄 뿐이었습니다. 참다 못한 영민이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희끼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제 남편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결국 그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밖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그가 문 쪽으로 향하려는 순간 영민이가 그의 팔뚝을 낚아챘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으로 빚잔치라도 하셨나. 당신 같은 거머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그 말에 영미가 기다렸다는 듯 독도를 지나가던 간호사를 붙잡고 소리쳤어요. 저기요, 간호사님, 이 사람 좀 내보내 주세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사경을 헤매는데. 저 영감님이 돈 문제로 계속 어머니를 괴롭혀서 쓰러지신 거라고요. 저런 꽃뱀 사기꾼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잘못되면 이 병원이 책임질 겁니까?
영미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간호사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영민이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그의 멱살을 잡고 복도 밖으로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당장 꺼져. 다시는 내 어머니 앞에 나타나지 마. 그는 복도 바닥에 내팽개쳐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넘어지지 않았어요.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낡은 모자를 묵묵히 주워 무릎에 먼지를 툭툭 털고 일어섰습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제 아들의 발에 짓밟힌 초라한 늙은이가 아니라 그 모든 모욕을 스스로의 존엄으로 털어내고 일어서는 한 남자의 거대한 영혼을요. 그의 온화했던 눈빛은 서서히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차가운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병원 복도를 따라 걸어가려는 순간 잠시 멈춰 서서 저를 돌아봤어요. 복도 너머로 그의 눈빛이 제게 닿았습니다. 춘심 씨,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 한마디에는 무언가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마치 중요한 약속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나간 후 영민이와 영미는 다시 유산 얘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나가. 둘 다 나가. 어머니, 지금 당장 나가. 저는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영민이와 영미는 어쩔 수 없이 나갔어요. 혼자 남은 병실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무엇을 기다리라는 걸까요? 나중에 그에게 들어서 알게 된 이야기입니다. 복도로 나온 정연 씨는 벽에 기댄 채 잠시 눈을 감았다고 해요. 제 고통, 자식들의 탐욕, 그리고 자신의 무력함. 이 모든 것을 끝내야만 한다고 생각했대요. 그들이 제 마지막 존엄성마저 짓밟았다고요. 더는 용서할 수 없다고. 5년간 지켜온 침묵의 약속을 오늘 깨뜨린다고 결심했답니다. 정연 씨는 주머니에서 낡은 핸드폰을 꺼냈대요. 그 폰은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폰이었습니다. 그는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어요. 전화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누군가 전화를 받았답니다. 그때 그의 입에서 상상도 못했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고 해요. 지금까지의 온화하고 조용한 목소리와는 완전히 다른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왕이 깨어난 듯한 목소리였답니다. 모든 소음을 압도하는 서늘하고 절대적인 권위가 담긴 목소리였어요. 나다. 짧은 침묵이 흘렀답니다. 세종의료원 다니엘 킴. 전화 너머에서 뭔가 놀라는 듯한 소리가 들렸대요. 지금 당장 프로젝트 카이로스를 재가동한다. 그의 목소리가 점점 차갑고 단단해졌답니다. 3시간 내로 수술팀과 장비 모두 준비시켜. 확장성 심근병증 말기 환자다. 침실 재건술과 좌심실 보조장치 동시 수술이 필요하다. 전화 너머에서 급하게 뭔가 묻는 소리가 들렸대요. 환자는 내 아내다. 그 말을 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숨겨왔던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 없다는 절박함, 그리고 오랫동안 봉인해둔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꺼내는 결연함이요. 시간이 없다. 지금 당장 움직여. 전화를 끄는 정연 씨. 아니 다니엘 킴은 더 이상 병실로 돌아가지 않았답니다. 대신 그는 병원 비상계단을 통해 가장 높은 층,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창가로 향했대요. 그는 더 이상 구석에 내몰린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도시 전체를 발 아래에 둔 채 자신의 제국의 명령을 내리는 왕이었어요. 로비에 앉아서 그는 시계를 봤답니다. 3시간 안에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고요. 그는 주먹을 꽉 쥐었대요. 이번에는 순심 씨, 이번에는 내가 당신을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오. 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답니다. 병실에서는 저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그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는 분명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무언가는 제 운명을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확히 3시간 후였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들어온 사람은 정연 씨가 아니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료진 5명이 일제히 들어왔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훈련된 군인들처럼 정확하고 신속했습니다. 환자분, 이순심 씨 맞으십니까? 맨 앞에 선 40대 중반의 남자가 물었어요. 그의 흰 가운에는 세종의료원 심장외과 부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지금부터 환자분을 특수수술실로 이송하겠습니다. 다니엘 킴 교수님께서 직접 집도하실 예정입니다. 다니엘 킴, 그분이 누구신데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김 교수님이 분명 다니엘 킴은 의료계를 떠났다고 했는데요. 환자분 남편분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지금 수술실에서 대기 중이십니다. 제 남편이요? 네. 자세한 설명은 수술 전에 들으시게 될 겁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습니다. 간호사들이 제 침대를 밀기 시작했어요. 복도를 지나며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마치 전쟁터의 야전병원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부장님이 말했어요. 환자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술은 국내에서 시도된 적이 없는 고난도 수술입니다. 성공률은 50%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50%요? 네. 하지만 수술을 하지 않으면 석 달 안에 돌아가실 겁니다. 선택은 환자분께 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정연 씨가 준비했다는 말에 용기가 났습니다. 수술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그곳은 제가 지금까지 본 병원 복도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최첨단 시설로 가득했고 수십 명의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수술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정연 씨를 봤어요. 아니, 제가 알던 정연 씨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술복을 입고 서 있었어요. 등이 곧게 펴져 있었고 눈빛이 달랐습니다. 더 이상 온화한 노인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날카롭고 냉철한,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순심 씨, 그가 제 곁으로 다가왔어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꼭 살려드리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여보, 당신은 대체 누구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중에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를 믿어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그의 눈빛에서 절대적인 확신이 느껴졌거든요. 마취과 선생님, 준비하세요. 그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명령하는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그 속에는 저를 향한 간절함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마취가 시작됐어요. 의식이 흐려지기 직전 저는 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순심 씨, 깨어나면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합시다. 그리고 저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수술은 12시간 동안 계속됐다고 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수술실 밖에서는 영민이와 영미가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들은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황급히 달려왔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수술을 받는다고? 영민이가 간호사에게 물었대요. 네, 특수수술입니다. 다니엘 킴 교수님께서 직접 집도하고 계십니다. 다니엘 킴, 그게 누군데? 국내 최고의 심장외과 의사셨습니다. 5년 전에 은퇴하셨는데 오늘 특별히 복귀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영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대요. 그럼 어머니가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영민이와 영미는 서로를 바라봤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당황함이 가득했대요. 어머니가 곧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살아날 수도 있다니요. 그런데 수술비는 누가 내는 거죠? 영민이가 물었대요. 환자분 남편분께서 이미 모두 처리하셨습니다. 남편, 그 폐지 줍던 영감이? 영미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답니다. 죄송하지만 그 이상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간호사가 돌아서자 영민이가 영미에게 속삭였대요. 뭔가 이상해. 저 영감 정체를 다시 조사해 봐야겠어.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곧 드러날 예정이었거든요. 수술실 안에서는 긴박한 상황이 계속됐답니다. 정연 씨, 아니 다니엘 킴은 마치 교향곡을 지휘하는 거장처럼 수술을 이끌어갔대요. 좌심실 박리 시작합니다. 석션.
네, 교수님. 혈압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상된 일입니다. 보조장치 준비. 그의 손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답니다. 5년의 공백이 무색할 정도로 완벽했대요. 수술이 8시간째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멈췄대요. 교수님, 심정지입니다. 조수가 다급하게 외쳤답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예상된 상황입니다. 다니엘 킴의 목소리는 차분했대요. 제세동기 200줄 충전. 충전 완료. 쇼크. 두엇. 하는 소리와 함께 제 몸이 들썩였답니다. 하지만 심장은 다시 뛰지 않았대요. 300줄 재충전. 교수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조수의 목소리에 불안이 섞였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이 환자는 제 아내입니다. 그 말에 수술실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대요. 재충전 완료. 쇼크. 이번에도 실패했답니다. 다니엘 킴은 잠시 눈을 감았대요.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답니다. 순심 씨, 아직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약속했잖아요.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빛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답니다. 다시 한번 최대 출력. 교수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지금 충전 완료. 쇼크. 심전도 모니터에서 평평했던 선이 움직이기 시작했답니다. 삑, 삑, 삑. 규칙적인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렸대요. 심박동 회복됐습니다. 수술실 안에 안도의 한숨이 흘렀답니다. 하지만 다니엘 킴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대요. 계속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4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봉합이 끝났어요. 수술 종료합니다. 다니엘 킴이 조용히 말했답니다. 그제야 그의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는 게 보였대요. 교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부장이 감탄하며 말했답니다. 아닙니다. 제가 지켜야 할 사람이 있었을 뿐입니다. 다니엘 킴은 수술복을 벗으며 창밖을 바라봤답니다. 동이 트고 있었대요. 밤새 수술을 한 거였습니다. 그는 중환자실로 옮겨진 저를 보러 왔답니다. 아직 깨어나지 못한 저의 손을 잡고 한참을 앉아 있었대요. 순심 씨, 이제 깨어나세요. 우리 함께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따뜻함이 가득했답니다. 사흘 후, 저는 깨어났습니다. 눈을 뜨니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가슴에서 둔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숨쉬기가 훨씬 편했습니다. 깨어나셨군요.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리니 정연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다니엘 킴이라고 불러야 할 그 사람이요. 여보, 아니, 당신은 대체 누구세요?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이제 회복만 잘하시면 됩니다. 그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제 본명은 김정연입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다니엘 킴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5년 전까지 저는 국내 최고의 심장외과 의사였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런데 5년 전 병원 내 권력 다툼에 휘말렸습니다. 제가 집도한 환자가 수술 후 사망했는데 경쟁자들이 그것을 의료사고로 몰아갔어요. 사실은 수술 전부터 살릴 수 없는 상태였는데도요. 그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지쳐 있었거든요. 명예도, 돈도, 지위도 모두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꾸고 숨어 살았어요. 그래서 폐지를 주신 거예요? 네.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싶었습니다. 그곳에서 진짜 인간의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그가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그러다 순심 씨를 만났습니다. 당신은 제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셨어요. 하지만 당신이 아프다는 걸 알았을 때 저는 다시 선택해야 했습니다. 당신을 살리기 위해 제가 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꺼내야 한다는 것을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제 정체를 숨긴 것이요. 아니에요. 당신이 절 살려주셨잖아요.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겁니다. 제대로 된 시작을요. 그때 문이 열렸어요. 영민이와 영미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영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괜찮다.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진짜 다니엘 킴이라는 게 사실이에요? 영민이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다니엘 킴이 일어서서 그들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제가 이순심 씨의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재산, 건강, 그리고 존엄성까지요. 그 말에 영민이와 영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무슨 뜻이에요? 제가 의미하는 바를 잘 아실 겁니다. 더 이상 이순심 씨를 괴롭히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절대적인 권위가 담겨 있었어요. 영민이와 영미는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잠깐 나가 계셔요. 아이들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다니엘 킴이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아요. 제가 직접 마무리해야 할 일이에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영민이와 영미가 침대 앞으로 다가왔어요. 어머니, 저희가. 잠시 후 영민이와 영미가 무릎을 꿇고 제 침대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분께 도움 봉투를 던지고 물을 끼얹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저희 어머니를 살리셨습니다. 저희는 인간도 아닙니다. 영민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는 조용히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노는 이미 사라지고 깊은 슬픔만이 남았어요. 그만하면 됐다. 다들 일어나. 눈물 범벅이 된 아이들이 겨우 고개를 들었어요. 저희가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그런 분인 줄 알았다면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차가웠습니다. 그런 대단한 분이 아니었어도 너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였다. 그 말에 아이들은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 내 전 재산을 기부해서 의료재단을 세우기로 했다. 너희에게 줄 유산은 없다. 엄마. 영미가 소리쳤지만 저는 손을 들어 그들을 막았어요. 다만 오늘 흘리는 이 피눈물의 의미를 평생 잊지 말고 부디 사람답게 살아라. 이것이 내가 어미로서 자식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말이다. 어머니, 제발 나가라. 더 이상 볼 얼굴이 없다. 영민이와 영미는 절규하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복도에서 그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병실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석 달 후 순심의료재단 출범식 기자회견장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들과 의료계 인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무대 중앙에는 순심의료재단 출범식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습니다. 다니엘 킴, 아니 김정현이 단상에 올랐어요. 그는 더 이상 폐지 줍는 초라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기다렸던 전설의 의사, 그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다니엘 킴입니다. 그의 첫 마디에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 복귀를 알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제 아내 이순심 여사의 전 재산으로 설립되는 순심의료재단의 출범을 알리는 자리입니다. 이 재단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들을 돕게 될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강당 뒤편 문이 열리며 영민이와 영미가 들어왔어요. 그들은 수많은 카메라와 기자들 사이를 헤치며 단상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영미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모든 카메라가 그들에게 집중됐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 죄를 씻고 이 재단 일을 도우며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영미가 눈물을 흘리며 외쳤어요.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하지만 단상 위의 다니엘 킴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그가 나지막이 마이크에 입을 댔습니다. 속죄, 당신들의 탐욕은 병입니다. 그리고 그 병은 제 의술로도 고칠 수 없습니다. 그 얼음 같은 한마디에 강당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어요. 잠시만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 킴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저 두 분은 석 달 전까지만 해도 저를 폐지 줍는 거지라고 부르셨던 분들입니다. 제 아내가 죽어가고 있을 때 유산 상속을 위해 어머니를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법원에 성년후견인 신청까지 하셨던 분들이죠. 카메라 플래시가 더욱 거세게 터졌습니다. 영민이와 영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쓰러지기 바로 전날 이 두 분은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어머니의 정신 상태를 문제 삼아 혼인을 무효화하려는 상담을요. 다니엘 킴은 서류 한 장을 들어 올렸어요.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는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 변호사 상담료로는 어머니 통장에서 200만 원을 인출하셨더군요. 그때 강당 한편에서 휠체어를 탄 한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건강을 회복한 저 이순심이었어요. 간호사가 휠체어를 밀어주며 단상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영민이와 영미가 달려갔지만 저는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단상에 오른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순심입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어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제 평생 모은 재산 12억 원을 모두 이 재단에 기부하기 위해서입니다. 강당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제 자식들에게는 저는 영민이와 영미를 바라보았어요. 제 자식들에게는 돈 대신 오늘 이 자리에서의 부끄러움을 유산으로 남기겠습니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흘리는 그 피눈물의 의미를 평생 잊지 말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어머니, 저희를... 영미가 울먹이며 다가가려 했지만 경비원들이 그들을 막았어요. 제 남편이 5년 전 모든 것을 버리고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제 알겠습니다. 제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세상에는 사람의 탈을 쓴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 짐승들이 때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의 얼굴을 하고 나타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족은 따로 있습니다.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 말입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이 사람이 제게는 세상에서 유일한 가족입니다. 앞으로 제 곁에 있을 자격이 있는 사람도 이 사람뿐입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럼 자녀분들과는 완전히 연을 끊으시는 건가요? 네, 오늘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의절을 선언합니다. 더 이상 이 두 사람은 제 자식이 아닙니다. 영민이와 영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어요.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들은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1년 후 순심의료재단은 전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는 의료지원 기관이 되었습니다. 다니엘 킴은 일주일에 3번 무료 진료소에서 환자들을 받고 저는 재단 운영에 직접 참여했어요. 어느 봄날 재단 사무실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저희가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것은 초라한 행색의 영민이었습니다. 어머니, 영민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사업 실패 후 노숙자가 되어 있던 그는 저를 알아보고 뛰어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아들의 초라한 행색에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어요. 어미의 정이란 이리도 모질지 못한 것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저 아이를 다시 받아주는 것은 제 목숨을 걸고 저를 지켜준 남편에 대한 배신이자 제 스스로 되찾은 제 삶에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네요. 여보, 갑시다. 저는 정연 씨의 팔을 살짝 잡아당겼어요. 저희는 영민이를 뒤로 한 채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뒤에서 들려오는 절규를 뒤로 하고 저희는 석양을 등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2년이 더 흘렀습니다. 순심의료재단은 이제 전국 20개 도시에서 무료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수많은 생명을 구했고 절망에 빠진 가정들에게 희망을 전해주었습니다. 저와 정연 씨는 작은 전원주택에서 소박하게 살고 있어요.
정연 씨는 가끔 젊은 의사들을 가르치고 저는 재단 일을 도우며 남은 인생을 보람되게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아요. 탐욕스러운 과거가 아닌 사랑으로 채워진 현재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이순심과 김정연의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존엄을 되찾고 진정한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낸 이야기로요.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는 각자의 비밀 서랍장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때로는 원망스러운 과거가, 때로는 후회스러운 선택이, 그리고 때로는 잊고 싶은 상처가 잠들어 있어요. 하지만 오늘 제가 그랬던 것처럼 가장 아픈 서랍을 열고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낼 때, 우리는 비로소 낡은 서랍을 닫고 새로운 서랍을 열 수 있습니다. 그 새로운 서랍의 첫 번째 칸은 오늘보다 더 단단해진 당신의 존재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비밀 서랍장에는 오늘 어떤 이야기가 새로 담기셨나요? 저희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여정에 조용한 응원을 보내주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저희가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이야기할 용기가 됩니다. 다음 이야기의 알림이 여러분께 다시 한번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